안녕하세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오늘은 그런 답답한 것이 있으면 종류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물어서 함께 얘기해보는 그런 법회 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같은 회사를 5년째 다니고 있는 29살 여성입니다. 회사에서나 버스에서나 집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늘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해야 하는데 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하지 않아 늘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고요. 늘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튀어나와 행동하는 걸 자꾸 미루는 습관이 되어버린 제 자신이 짜증나고 싫습니다. 특히 회사에선 행사가 많아 많은 손님들이 오가는데 오기 전부터 걱정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떨고 긴장합니다. 일을 그만두자니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그만두지는 못하고 막상 회사에 가면 제대로 일 안 하고 놀기만 해 거의 해고 직전입니다. 마음을 돌려 이왕 할 일은 제대로 즐겁게 하자 스스로 다짐하면서 회사에 나가는데 하루 종일 또 똑같은 습관에 젖어 패배감만 잔뜩 얻어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고 적극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5시에 시계를 틀어놓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벨이 울리면 이불 밑에서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워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하지만은 못 일어납니다.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는데 안 될까?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이거 잘못 알고 있다.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몸에 문제가 있다면 제법이 공하다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안 맞죠. 몸은 수행에 방해도 안 되고 수행에 도움도 안 되고 몸은 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몸은 수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몸이 수행에 장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야지 이 말은 일어나고 싶다가 아니에요. 일어나야지 하는 것은 일어나고 싶다는 거지 왜 그게 싫다는 말입니까? 일어나야지를 10번만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야지 이렇게 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기 싫다는 뜻 아니에요. 일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나버리면 되잖아. 일어나버리면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어나야지 하는 것은 첫째 일어나기 싫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일어나야지라는 것은 아직 안 일어난 상태라는 얘기예요. 일어나버리면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야지라는 것은 각오나 결심, 정질이 아니고 번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야지 할 때 마음의 근본을 딱 꿰뚫어 보면 일어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다는 근본을 딱 꿰뚫어 보면 어떠냐? 일어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버리면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럼 일어나야지 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어나기 싫다는 근본을 딱 꿰뚫어 보면 그래 싫으면 자자 하고 자버리면 잠이라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어나기 싫다, 일어나고 싶다 이게 뭐냐?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 욕구는 우리들의 까르마, 업식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다고 안 일어나고 하고 싶다고 해버리면 이거는 업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과보가 따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은 인연의 과보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런 과보 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과보 받는 거 싫죠? 그럼 일어나는 것도 싫고 과보 받는 것도 싫다.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났더니 또 과보를 받게 된다. 과보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욕구가 두 개가 걸려 있어요. 그 두 개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럴 때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일어나기 싫다고 안 일어나는 걸 선택할 거냐? 직장에 가서 야단 맞는 걸 선택할 거냐? 직장에서 그만두는 걸 선택할 거냐? 그 야단 맞는 데까지는 야단 맞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만두는 문제까지 걸리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돼. 그래서 과보를 받지 않으려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주기 싫어도 줘야 되고 이래야 돼요. 과보를 받기 싫으면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더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구대로 한 것보다 그 결과가 더 나쁘면 아무리 욕구라도 멈춰야 돼요. 이게 계율이에요.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나기 싫은데. 이제 또 방법을 묻죠.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냥 일어나. 여기는 방법이 없다. 방법을 찾는 것은 일어나기 싫은데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 일어나기 싫은 거를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은 걸 놔버려라. 사로잡히면서 벗어나라 할 때 사로잡히면서 또 어떻게 벗어납니까? 또 이렇게 물어. 그래서 여기 뭐냐? 그냥 일어나라. 그냥 놔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방아착. 그냥 놔라. 그냥 어떻게 일어납니까? 벌떡 일어나. 지금 이분은 무슨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분은 생각은 부지런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잘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움직이는 것은 자기의 업식, 까르마를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내려오는 대로 거기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논다 이렇게 말하죠.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럴 때는 자꾸 생각하고 각오하고 하지 마라. 하기로 한 걸 어떻게 해버린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하기로 한 건 그냥 한다. 그래서 이분은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라. 그건 번뇌다. 그냥
하기로 했으면 정해놓고 그냥 해버려라.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조금 서먹서먹하다. 이거 극복돼야 될 거다. 이렇게 자기가 원칙을 정했으면 그냥 보는 사람한테 먼저 가서 무조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악수해버리고 필요하면 포옹도 해버리고 미쳤다고 욕해도 그냥 해버리고 또 내가 남의 눈치를 너무 본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치를 안 보고 해요. 눈치를 안 보고 하면 비난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지. 그럼 비난 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비난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자꾸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온전히 주인이 돼서 살아야지 늘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바람이 휘날리는 낙엽처럼 경기에 끄달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한다. 방법을 묻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탁 놔버리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분은 방법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주면 그게 또 토를 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꾸 번뇌가 끝없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탁 놔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일상적으로 연습하려면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매일 1시간 정진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정진을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뭐 좋든 나쁘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곧 자기 까르마, 업식을 자기가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적 이 직장에서도 뛰어넘어진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정진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제일 못 낳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친정이고 시집이고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한 번도 제 주장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불교 TV에서 정문적설 스님 6회 때 그 법문을 제가 보고는 그때부터 불교 공부도 하게 되고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도 좀 편안해지고 저 자신도 돌아보니까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래 또 이제 지금은 모든 게 제 자신이 은일이라는 것도 제가 알았고 또 제 딸이 고3인데 엄마가 절에 가서 엄마가 변했다고 엄마는 가지만 엄마가 변했는가 보다도 아빠가 귀가 열렸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친정이 엄마한테도 그렇고 제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옛날처럼 이렇게 하고도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주눅이 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제가 좀 많이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은 많이 제가 이제 이렇게 그걸 할 수가 대행도 할 수도 있고 남편도 제가 이제 어떨 때 이길 수도 있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10년을 살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그 터널에서 좀 빠져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돈도 진짜 너무 없고 제가 남편이 안 성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일이 없고 남편도 일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없고 이제 뭐 수입이 또 좀 적고 또 아이들 아직까지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아직 어리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남편 직장이라든지 저 경제적으로도 좀 해결이 되는가 그 한 가지가 제가 궁금하고 또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도 제처럼 그렇게 어릴 때는 제가 자신이 없다 보니까 항상 만만한 게 제 자식들한테 그렇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그렇게 안 되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내가 못난이가 아니고 나도 참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면 아이들이 나처럼 안 되지. 근데 내가 자꾸 못난이 같은 생각을 하면 애들도 다양히 못난이가 되지. 왜 그럴까? 못난 엄마,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로부터도 꾸중받는 수준이니까 어때요? 못난이 제곱이 되니까 못난이 가운데 못난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면 자랑스러운 엄마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저절로 자긍심 있는 아이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말한 대로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 생각도 못난이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꼬서 먹든 얻어 먹든 뭘 먹든 일단은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나 체격으로 봐서 굶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고 있는 거고 또 비 맞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벌거벗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입은 옷으로 봐서 오늘 절에 온다고 뭐 좋은 거 입고 왔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입는 옷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못난이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돈으로 풀려고 하지 마라. 돈으로 풀려고 하면 늘 죽을 때까지 못난이 같은 생각만 하다가 죽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다 건강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데 자꾸 그렇게 못난이 같은 생각을 하면 어떠냐. 자꾸 못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못난이다가 아무것도 스님이 준 게 없잖아. 그런데도 그 텔레비에 나오는 법문 듣고 내가 마음을 바꾸니까 어때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뭐가 조건이 바뀌어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 마음이 바뀌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야 돼. 여기까지 하다 와서. 텔레비에 듣고도 그 정도로 바뀌면 근기가 있는 사람이야. 옆에는 아까 얘기 듣고도 더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럴 때 감사해야 돼. 부처님의 법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 텔레비에 나오는 법문 듣고도 그거 듣고 한 생각을 바꾸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구나. 이야, 정말 기적이라면 이게 기적이구나. 이런 데서 오늘 또 스님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오늘부터 늘 어떤 일이 나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입에서 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불만이다, 뭐다 이러지 말고 오늘 또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두 발로 걷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법문 들을 수 있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조건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상황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 바뀌게 된다. 딴 사람 같으면 이해가지 않을지 몰라도 본인님이 경험했잖아요.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법문 듣고도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내가 여기서 감사 기도를 하면 더 큰 변화가 오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밥 먹어서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자꾸 감사하다 기도를 해야 내가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있어지고 그럴 때 내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한다 이런 얘기. 그러면 발언 절에 제가 불교 대학을 다니는데 발언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그게 발언이지. 감사 기도를 자꾸 하라고. 남이야 뭐 달라 그러든 말든 저 사람들은 그럴 때 이래라. 부처님 뭐 있거든 저 사람들 주세요. 저렇게 달라 그러는데 저 사람들 주세요. 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패기도 넘치고 꿈도 많고 그 꿈을 이루고자 나름 많은 것을 실천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살았다 생각했는데
사회생활을 조금 하고 저희 엄마 말 따라 세상 물정을 좀 배우다 보니까 점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나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네. 한 치 앞도 못 보는 세상에서 자신감까지 없으면 될 일도 안 될까 봐 무섭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실패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리면 돼요. 저요. 욕심을 부리면 돼. 토끼가 아침에 도토리 주러 다람쥐가 아침에 도토리 주러 나가면서 오늘 도토리 줄까? 실패할까? 이런 생각하고 주러 나갈까? 일단 나가볼까? 일단 나가보겠죠. 있으면 뭐하고 죽고 없으면 그냥 오고 그런 자세로 살면 돼. 그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뭐 강력하게 도전을 해야지 뭐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런 건 욕심이에요. 바로 산에 등산도 가기 전에 내가 등산을 오를 수 있을까? 과연 정복을 할 수 있을까? 남한테 뒤지지 않을까? 가다가 다리 아프면 나는 어떡하지? 그래도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제가 등산에 도전할 수 있게. 뭐 청년 입장에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냥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모자래 보이는 거예요. 그 욕심이다. 그러니까 산에 가기로 했으면 대충 물어봐요. 얼마나 높으냐? 그렇게 이 정도다. 그러면 좀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가보면 항상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산이 더 높아. 아시겠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험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힘이 더 들어. 그래도 가야지 어떡해. 내가 좀 만만히 봤구나. 다음에 갈 때는 좀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만만히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어떤 데는 또 가보니 어때요? 그냥 공연히 그냥 운동화 신고 와도 되는데 등산화 신고 와가 무겁기만 해. 별로 높지도 않는데 그냥 너무 각오를 많이 하고 왔어. 뭐 가방도 가볍게 와도 되는데 뭐 춥다 그래가지고 옷도 엄청나게 들고 오고 뭐 그냥 먹을 것도 엄청나게 들고 왔더니 뭐 먹는 것도 올 때 다 남아오고 입는 것도 다 그냥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 오고 그럼 오면 또 그거 별거 아닌 거를 괜히 준비를 해가 이렇게 두들두들 할 수도 있다. 인생이라는 게 제가 여행을 가봐도 그래. 준비를 딱 잔뜩 해가 가면 가서 양말이든 옷이든 손도 안 대는 게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간편하게 가놓으면 추운데 쇠타도 하나 안 가져왔고 아시겠어요? 해필 신발이 또 찢어지고 아시겠어요? 옷에 또 뭘 쏟아가지고 젖고 갈아입으러 안 가져왔는 날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럼 또 후회하죠. 아이고 그만 아침에 나올 때 그 빼지 말고만 너가 가져올 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살아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경험해 보면서 터득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나는 보니 준비를 좀 과하게 하는 성격이 있구나. 나는 매사에 조금 좀 준비를 덜 해가 공연히 같이 간 남한테 신세를 지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 조금 준비를 더 하면 되고 조금 과하다 하면 조금 빼면 되고 그렇게 자기를 살아가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이제 20대요 30대요? 네? 23살? 25? 나는 지금 66인데도 아직도 안 맞아 그게. 아직도. 근데 25살이 벌써 그거를 다 알겠다. 그건 너무 욕심이 많다.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하자마자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해보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미숙해요. 원숙해요. 미숙하잖아.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 무모하게 도전하기도 하고 또는 별거 아닌데 겁을 내가지고 도전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미숙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경험을 해가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 살아보지도 안 하고 벌써 인생을 다 살은 사람들 얘기처럼 그렇게 하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젊을 때는 그래서 야망이 있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실패를 별로 두려워하지 말고 막 이거든 저거든 아직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나이가 이제 한 5, 60이 되면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조심해야 돼. 건강도 그렇고 매사 조금 조심해야 돼. 그래서 늙어가지고 막 젊은이처럼 이것저것 하면 이제 노욕이라 그래. 노욕. 저 노욕을 부린다는 거는 좋다는 뜻이요, 나쁘다는 뜻이요. 나쁘다. 늙으면 조금 신중하고 이제 자기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어때요? 가능하면 안전하게 선택하고 늙으면 이제 안전을 중요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걸 좋아하고 이래야 돼요. 젊을 때는 경험도 쌓을 겸 해서 이것저것도 해보고 아시겠어요? 이것저것 해보고 안전보다는 도전을 더 중요시하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나중에 더 큰 이익이 돼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거든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투자한다. 첫 번째 탁 투자했다. 돈을 벌었어. 야, 되네. 잘난 부자 되겠다. 두 번째 딱 투자가 또 좀 벌었어. 그러니까 재미를 붙였어. 그래 빚내가지고 팍 투자했네. 세 번째 팍 폭락했어. 요새 떨어지지 저렇게. 그럼 이 사람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할까? 계속할까? 계속합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성공했던 그 성공의 징크스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패가 망신하는 사람은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성공한 사람이 그렇지. 근데 첫 번째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 두 번째도 실패했다. 그러면 안 해버려요. 손 떼버려요. 아니면 다음 했는데 성공을 했다. 이 사람은 성공을 해도 몰빵할까? 조심할까? 조심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패한 사람은 해도 조심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래 그래도 조심합니다. 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젊을 때 실패한 게 유리해요? 성공한 게 유리해요? 실패한 게.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막 함부로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실패한다고 그게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러니 안 되네. 이러니 안 되네. 이렇게 해서 경험으로 받아들이라. 그건 자기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재미로 해야 돼. 안 되네. 요래 볼까? 안 되네. 저래 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야 돼.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올해 30살입니다. 5년 전 수련원에 영문도 모르고 갔다가 3개월 뒤에 좀 사이비란 걸 알고서 거기서 나온 다음에 좀 스스로에 대한 혼란에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도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이 일 저 일 하다가 일단 취직을 했는데 회사도 마음에 들지 않고 수련원 안 갔으면 내가 훨씬 잘 됐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남자친구랑도 결혼하려고 했다가 사이가 갈라져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서 3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만둔 지 1년이나 지났는데도 면접을 보거나 다시 일할 생각만 해도 하늘이 막 노래지고 심장이 턱턱 막힙니다. 혼자서는 뭐를 잘 못하겠고 자신감이 많이 없어져서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해도 생각이 많아서 하루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또 대학 때 연극 동아리를 했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막 못 차리고 그런 모집 공고를 보면 막 하고 싶고 아니면 미술 치료 막 이런 데도 눈이 가고 막 그러지만 용기나 확신이 없어서 시도도 막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철이 덜 든 건지 아니면 좀 더 쉬던지 억지로라도 취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로를 바꿔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약물 치료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수련원에 갔는데 가서 자기가 한 3개월쯤 있어 보니 사이비 같아서 네, 그리고 좀 좀 느낀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 상황도 그러면- 상황이었고. 그러면 속은 거야, 내가 그걸 속았다. 그래서 3개월 낭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개월 해보면서 이런 걸 한번 속아봤으니까 어때요? 다시는 이런 걸 내가 보는 눈. 그러니까 보통 길거리 다니면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이제는 딱 가보면 이게 사입인지 아닌지 보는 눈이 좀 생겼나 안 생겼나? 생겼어요. 그럼 3개월 그거 알아차린데 3개월 투자할 만하나 안 하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게 뭐 있노? 가서 3개월 있어본 3개월 있으면서 뭐 많이 뺏겼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거기 수련하러 갔다 뭐. 근데 왜 정신적인 압박을 많이 받았어? 네. 그래, 그래도 나왔잖아. 그 안에 있으면 몰라도. 나왔으니까 저렇게 남 말 듣고 함부로 어디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알았잖아. 길거리 다니면서 도로를 아십니까? 이런 데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알았잖아. 네. 그럼 그것도 큰 공부야. 여기 있는 사람은 앞으로 그럴 위험이 굉장히 많아. 답답하면 이제 그런 데 끌려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제 그런데 한번 가봤기 때문에 어떠니 저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 알았잖아. 그지? 그럼 그 큰 공부야. 자기는 자기가 경험한 거를 상처로 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되는 거고, 오히려 그걸 갖고 교훈으로 삼으면 어떠니? 유용한 자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련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그 사이비 수련회 가서 3개월 있을래? 네. 감옥 가서 3개월 있으면서 고문당할래? 둘 중에 하나면 어느 거 할래? 전자요. 그래, 너는 근데 그거 3개월 갖고 나는 감옥 가고 고문당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상처돼가지고 막 욕을 하고 스님 언제 막 그러더나 안 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이해도 했고 여러 가지로 깨달은 바가 있다. 이러면 그 불행한 속에서 자기가 행복을 건진다 이 말이야. 그러듯이 자기가 이런 게 사입이구나. 또 사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거기 수련 방법 같은 게 좀 할 땐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되게 비이성적이고 좀 끔찍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때 좋아하는 데가 마약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얘기대로 하면 그지? 그 마약이란 게 먹고 나면 기분 좋나 안 좋나? 좋은데 시간이 흘러보면 몸에 중독이 돼가 몸을 해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그건 정신적인 마약이다. 실제로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또 네 말만 듣고 알 수가 있나? 사입인지 아닌지. 그러나 사입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입이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는 이런데 다시는 너 죽을 때까지 누구 무슨 뭐 좋은 거 준다 이러면 뭐 된다 한다고 쉽게 이제 안 말려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큰 공부거리야. 젊을 때 3개월 그게 뭐 큰 낭비라고 그래. 네. 그래서 그건 너무 가슴에 두지 말고 이미 지나가 버린 거잖아, 그지? 두고 그거는 그냥 너 가슴에 지금 상처가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면 그래 거기 가서 배운 것도 많다. 처음에 좋다고 끝이 딱 좋은 거는 아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거기서 참 3개월 그것도 결과적으로 나빠졌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어쨌든 배운 게 있다 이 말이야.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고맙게 자기 이미 경험해버린 거를 유리하게 생각해야 돼. 그걸 자꾸 불리하게 생각하면 자기한테 그게 인생에 늘 장애가 돼.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지금 핵심적인 과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당장 뭘 하려고 해도 하기가 힘들고 심장이 근데 막 막히고. 자기 뭐 아무데나 가서 편안한 직장,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고 월급 조금 받는 직장을 찾으면 쉬울까 안 쉬울까? 일을 좀 많이 하고
힘들게 하고 월급 조금 받는 직장을 만약에 내가 찾는다면 구하기 쉬울까 안 쉬울까? 쉬워요. 내일이라도 구할 수 있겠지. 네. 그다음에 그런 직장에 내가 다니면 사장 눈치 볼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요. 누가 눈치 볼까? 내가 사장 눈치 볼까? 사장이 내 눈치 볼까? 어? 사장이요. 사장이 내 눈치 보겠지. 내 나갈까 봐 싶어갔어. 그지? 그러니까 내가 취직을 해도 내가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직장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내 전공하고 따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고 월급은 뭐 하는 직장? 조금 받는 직장. 일은 힘들게 하고 월급은 조금 받는 직장을 먼저 하나 구해. 그러면 그 며칠 안에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직장 다닐 때 자네는 심리적 압박을 안 받아. 뭐 내일이라도 나가라면 나가버리면 되니까. 그런 건 또 옆에 맞나 안 맞나? 많으니까 내가 굉장히 자유로워. 그렇게 해서 심리적 압박을 안 받고 다녀야 된다. 근데 이런 조금 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은 일단 들어가면 내가 사장 눈치 볼까? 사장이 내 눈치 볼까? 내가 사장 눈치 봐야 되겠지. 그런 직장은 첫째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도 어떠니? 내가 늘 위축돼가 살아야 돼. 조마조마하고 살아야 돼. 그럼 자기 병이 더 도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심리적 치료를 할 겸, 그러니까 치료할 겸 생활도 할 겸 이런 방법은 그냥 놀면서 휴식하는 게 아니고 일은 많이 하고 월급 조금 받는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고. 그럼 자기가 20살 넘었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은 자기가 꾸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떠니 자기 하고 싶은 그 아까 연극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연극 하는 데 가서 무료로 자원봉사로 가서 무대 꾸민 데도 도와주고 뭐도 하고 처음부터 배우 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거 늘 옆에서 도와주고만 연극하는 거 보고 있다가 한 해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 아파가 배역이 빌 때가 있어. 진짜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해보고 재능이 있으면 채용이 되는 거고 재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회라는 건 늘 주어져. 만약에 여기 절에 와서도 늘 기도하고 착실히 생활하고 봉사 한 1년쯤 하면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처녀가 참 착하기도 하다 예쁘기도 하다 성실하기도 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입에 오르내리면 어떻겠어요? 취직 자리가 여기서도 연유가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 사람들이 자기 회사 사람 필요할 때 아이고 그 학생 안 갈까 안 물어볼까 이렇게 되고 또 어디 총각이 하나 있어도 어때요? 아이고 그 처녀 이쁘던데 소개 한번 시켜주고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절에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어떤 일에 성실하게 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많이 하고 월급 조금 받는 직장이라 해서 그 나쁜 직장 아니에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한번 시작해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교대에 가기 위해서 올해 3번째 수능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번, 2번 수능을 도전하다 보니까 교사라는 게 제한테 정말 원하는 건지 제 성격과 주위 환경이 제가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만든 건 아닌지 많이 혼란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삼수생의 길도 많이 좀 힘들고 또 2번의 실패로 많은 자신감도 잃은 상태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좀 아프셔서 제가 장녀로서 좀 이제 집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다시 찾아서 제 삶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교사는 포기하세요? 포기하시라고. 우선. 네. 안 돼요. 첫째 지금 교대 들어가도 갈수록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지금 교대 나와도 선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교대도 지금 한 번에 못 들어가는 실력 같고, 언제 지금 교대 들어가? 나와가지고 다시 또 선생 시험 치면 교대 졸업해도 선생 될 확률이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미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선생을 꼭 하고 싶다 하면 우리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 가서 가르치면 돼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다 하면 선생 안 해도 딴 거에가 얼마든지 돈 버니까 그 선생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선생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딴 거 해가 돈 벌다가 선생 한 1년이나 2년이나 하고 싶으면 지금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가서 뭐 자기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가르치든지, 적어도 뭐는 가르칠 수 있다. 한국말은 가르칠 수 있잖아. 그죠? 한국말 선생이 필요하거든요. 좀 가서 정기적으로 가르칠.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요즘 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게 굉장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를 사실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한국 학교라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이 정말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현재 한국의 제도에서 특히 초등학교는 더 안 돼요. 이 숫자 줄이는 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교대 다 없애야 돼요. 지금 있는 선생만 갖고도 지금 내보내야 될 처지인데 새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인원수를 아무리 줄여도, 한 반에 인원수를 줄여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밀직 얘기하지, 그걸 2년이나 하고 있으면. 딱 포기해버려. 미련 갖지 말고 딱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바로 집안도 어렵고 하니까 바로 적당한 취직 자리를 구해가 바로 가서 일단 일을 하면서, 공부란 게 어때야 되느냐. 지금 이게 재수, 삼수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딱 필요한 공부를 하면 이게 1, 2년 만에 끝나는데, 이게 그냥 막연히 공부하기 때문에 능률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딱 다녀보니까 대학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대학 4년 나와가지고 실제로 직장에 가면 그거 다 버리고 직장은 또 새로 배우잖아요. 도고동문학과 나가 죽을 때까지 직장 다니면서 도고동문학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런 사람 얼마나 해요. 불교학과 나와가 불교학과는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어디 출판사 취직해 가서 살고. 이게 다 허례허식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뭐 공부해가지고 지금 뭐 서울대학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바로 취직을 해가 실력을 쌓고 공부를 이걸 하다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야, 이건 정말 대학 가서 좀 더 배워야 어때요? 이건 되겠다. 이럴 때 야간대학이든 방송통신대학이든, 안 그러면 막 돈 벌어놓은 것 같고 매년 휴학해가 직장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든,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 공부가 자기 공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면 신문을 봐도 공부고, 만화를 봐도 공부고, 잡지를 봐도 공부고, 뭐 좋은 걸 봐도 공부고, 나쁜 걸 봐도 공부고, 다 공부가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뭐든지 다 공부거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잡지, 영화라도 선생님한테 다 공부거리야. 나쁜 건 나쁜 저런 문제를 공부하는 공부거리가 돼요.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건 다 공부거리가 돼. 실수를 해도 다 공부거리야. 넘어져도 공부거리고, 아파도 공부거리고. 그러니까 스님은 굶으면서도 굶으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체중이 하루에 얼마씩 빠지는지 그걸 계산해봐.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사람들이 굶는데도 스님 어떻게 활동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바깥에서 남 살코기 500g 먹고 하루 생활하나, 제 살코기 뜯어가 하루 300g 먹으나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왜? 체중을 딱 재보면 하루에 300g씩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 살코기를 300g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먹으면 이게 찌꺼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완전 연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00g 먹어도 효율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대신에 이게 에너지가 좀 딸리니까 힘은 못 쓴단 말이에요. 좀 힘을 육체노동 이런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노력하면 이게 피가 머리에 공급이 안 되니까 현기증이 난다. 왜 현기증이 날까? 이게 많이 걷거나 다른 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 이런 데 에너지가 많이 가니까 뇌에 에너지 공급이
덜 되니까 현기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 현기증이 나가 쓰러지면 이런 데 에너지가 멈추니까 어때요? 다시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정신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의사가 아니라도 자기 몸뚱이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공부거리다. 공부라는 거는 그렇게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그렇게 무슨 삼수할 공부가 어딨나? 시간이 남아도나? 억지 공부하면 안 돼. 근데 오늘 딱 그만둬버리고 내일부터 직장 나가든지 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집안에서 대학 갈 형편이 된다면 그냥 마음을 탁 각오를 하고 원래는 끝이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뭐 교대를 가도 좋아. 원래는 이건 끝이다. 지금 딱 그만둬버리고 취직해도 되는 거. 원래까지 공부할 원래 1년 더 재수해도 될 집안 형편이다 하면 그냥 지금 교대 가니 안 가니 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가 원서를 내보고 되면 해보고 안 되면 관둬버리고 이런 길이 하나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팍 내버려버리고 그냥 직장 가버리는 방법도 있고 공부는 오늘 가면 이제 대학은 영원히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 나이 30에도 직장 다니다가도 가고 싶으면 가면 돼. 난 지금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데. 북한도 이렇게 덥다가 저것들이 왜 안 되나 해가 연구를 자꾸 하니까 미국 가서도 브리핑하고 국정원에 가서 브리핑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그 학위 이런 거 다 따지지만은 앞으로 갈수록 그런 학벌 하기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시해. 23살 정일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신감에 대한 것인데 네. 원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군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랄까? 무슨 고생을 그래 많이 했는데. 예, 저도 저 자신이 그러니까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서 네. 예, 그러니까 저를 언뜻 제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게 어색하게 느껴져서 제가 이 나오는 게 저라고 잘 인식 못하게 되니까 소심해지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자신감이라는 게 어떤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그래요. 자기를 과대평가했어. 예를 들어서 실제 내 능력이 100m를 15초에 달린다. 이게 내 현실적인 능력인데 내가 100m를 13초에 달리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늘 15초, 13초에 달립니까? 못 달립니까? 못 달리니까 자기가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없거나 열등의식을 갖는 거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는 과대망상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즉 내가 생각하는 머리로 그리는 상상의 내가 생각하는 나를 지금 현실 나보다 더 좋게 그려놓으니까 거기서 볼 때는 현실에 있는 내가 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학대가 생겨요. 자기 불만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이 나는 이게 가상이지 이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이 현실에 있는 이게 나요.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이거를 갖다가 잘 그려놓으면 어때요? 이게 부족하게 느끼고 좀 작게 그려놓으면 어때요? 이게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늘 관계도 그래요. 만약에 질문자가 법륜 스님에 대해서 누군지 잘 몰랐어. 가볼까? 이래 별 볼 일 없이 떠고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오, 괜찮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뭐냐? 법륜 스님의 능력을 50줌 자기가 생각하고 여기 왔는데 현실에 딱 와봐 100줌 능력이 되니까 오, 사람 굉장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근데 TV나 어디서 얘기를 듣고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듣고 왔어. 그래서 자기가 150을 그리고 왔어.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별 얘기 없네 뭐. 괜히 그걸 갖고 사람들이 떠들고 난리야. 그러니까
똑같은 스님의 능력이 100인데 내가 기대가 낮으면 어때요? 만족도가 높아지고 내가 기대가 크면 어때요? 만족도가 떨어져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낮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누구에 대해서 불만인 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대를 너무 높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나나 남이나 존재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과대평가를 하니까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현재의 존재를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기대한 만큼 자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도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대학교 1학년 때나 지금이나 자기는 똑같아. 그때는 자기를 기대를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못 채워주니까 자기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기 이제 기도를 한다면 부처님,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둬야 돼요. 자기 암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자꾸 주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자꾸 자기 암시를 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자기 암시를 부정적으로 줍니다. 니는 안 될 거야. 니는 해봐야 안 돼. 네가 뭐 되는 게 있나.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암시를 주는데 여기에 이제 부모들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해야 되느냐. 시험이 조금 떨어지면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격려해 주거나 아이고 엄마는 학교 다닐 때 니보다 공부 더 못해도 이래 잘 산다. 괜찮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자꾸 가는데 대부분 어떠냐. 야단을 자꾸 치거든요. 니는 안 돼. 니 하는 게 맨날 그렇지 뭐. 뭐 하겠다 그러면 니 뭐 틀림없이 못할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천하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줘도 누군 믿어줘야 된다. 엄마는 믿어줘야 되는데 천하가 다 믿어줘도 누가 안 믿어준다. 엄마가 안 믿어줘. 엄마부터 안 믿어주니 사람이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모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 아까 얘기처럼 뭐 남을 해쳐도 잘했다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격려를 해줘야 된다.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 안 될 거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부정적 메시지를 지금 자꾸 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과대망상에 걸려가 눈치 없이 지가 굉장한 척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내가 별 볼 일 없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 근데 과대망상증이 걸려가 자기를 별 볼 일 없다고 알아야 될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우리 대부분의 90%는 자기를 비하하는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이고 내가 60이 된 게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못하고 이런 메시지 주지 말고 어떻게 줘야 된다. 오 그래 중간에 속퇴한 놈도 많은데 나는 어때요? 아직 속퇴 안 하고 버티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어때요? 괜찮다. 예를 들면 이렇게 메시지를 주든지 여기 예를 들면 한 70된 분이 계신다면 사는 것만 해도 안 죽고 중간에 죽은 사람 많은데 사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다. 이 나이가 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성공이야. 이렇게 자기한테 긍정적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아이고 나이가 70이 되는데 국회의원도 한번 못 해보고 돈도 한번 못 벌어보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없어지고 내가 해놓은 게 없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줘라. 대학 못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학 다니는 것만 해도 굉장해야 굉장 안 해요? 굉장하죠.
그 다음에 다리 아파가 휠체어 타는데 그 다리 건강함에도 굉장해요. 이렇게 자기한테 긍정적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긍정적 메시지, 원초적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아침에 눈 딱 뜰 때 아이고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침에 눈 뜰 때 어떻게? 아이고 살았네. 기분이 싹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살았다는 거 굉장한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30명 탔는데 29명 죽고 자기 혼자 살았으면 사는 거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 아니에요? 그런 굉장한 기적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눈 감고 못 뜨면 죽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아이고 살았네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거 기뻐하고 이런 작은 일에 기뻐해야 이 몸에서 이학적으로 말하면 엔돌핀이 돈다 그러죠. 항상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일어나요. 기운이 항상 이렇게 기운이 일어나고 얼굴이 밝아요. 그러니까 얼굴 생긴 거나 보면 뜯어보면 별로 못생겼는데 그 사람 보면 호감이 가는 거는 항상 얼굴이 밝아요. 마음에서 이렇게 기운이 늘 이렇게 일어나면 얼굴이 밝아지거든요. 일부러 웃으려고 연습하고 웃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쉬워져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침울하고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림자가 검은 그림자가 끼어있고 그래요. 얼굴은 예쁜데 호감이 안 가요. 그래서 늘 자기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줘야 된다.